저희 마지막 세션은 환경평가본부에서 신뢰, 혁신, 조화를 위한 환경평가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홍장 박사님께서 공탁제 도입 및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 학회로 해달라고 해서 조홍장입니다.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공탁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이현우 박사님께서 글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공탁제를 요구하는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데 실은 공탁제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문제, 제주 제2공항이라든지 영향평가 필요 없다 얘기까지 하십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검토 기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요구 중에 저희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평가서 작성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되죠. 평가서 작성, 대행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의 문제고 실은 승인기관에는 타당성 조사의 문제고 또는 정부 정치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이런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 조사만 공탁제를 한다고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네 한다면 하는 거죠. 공탁 거짓 부실이라는 게 뭐가 있냐? 의도적으로 부실한 사업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이죠.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간에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게 발견돼서 결과적으로 비의도적 부실이라는 표현을 붙여왔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좀 다르지만 오차 범위 내라고 해서 과학자들은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 부실이 얼마나 많은가가 핵심인데 전체 보면은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많지 않은 사업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탁제에서 오히려 이 많지 않은 상황을 알리자, 오히려 풀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규모 영향평가 사업처럼 주민 의견 수렴이 없는 사업이 오히려 거짓 부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의견 수렴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2022년도 학회에서 연구를 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등등 모아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전체 공탁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대행자 선정, 스코핑, 현황조사, 의견 수렴 등등 따로따로 부분 공탁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공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별로 없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공탁 가능하지 않아 특히 공청회 같은 거 지금 공청회 굉장히 의미 없다고들 얘기하시는데 공청회 같은 거 제로대로 공탁제 해도 되지 않아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시민단체 분들도 전체 공탁에는 한 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학회에서 오신 분은 두 분 다 전체 공탁 필요하다고 해서 학회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청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 공청회 한번 이거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공청회가 아닌 정말로 중간자가 듣는 공청회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공탁제 이외에 원래 영향평가제도라는 게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영향평가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탁제와 동시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스코핑 제도 개선하자, 주민 참여 기회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하자, 비용 현실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2021년 연구의 결론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탁제 하자 그랬을 때 이제 평가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전체 공탁은 힘들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게 플래닝의 일부인데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고 거기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전체 공탁이라는 건 논리에도 안 맞고 실효성도 없다. 부분 공탁은 가능할 수 있겠다. 특히 공청회, 현황조사, 스코핑 부분 공탁은 시범 운영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현황조사 공탁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탁제가 모든 문제 해결시켜주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본래 시스템을 살려야 된다. 스코핑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본래 시스템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공탁제 요구가 나온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2025년도에서는 이제 올해 새로운 과제죠. 조사 공탁제 하자라는 게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탁제는 제3자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지 업체 선정을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돈을 맡겨서 어떤 관리를 하느냐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민은 그래요. 공탁제 합니다. 사업자가 돈을 직접 주니까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제3자 기관이 조사 비용을 대주면은 조사 잘할까? 굉장히 저는 의문입니다. 공탁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살짝 의문은 듭니다. 어쨌든 전체 공탁이 아닌 조사만 공탁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대행자 선정 제도냐?
저는 거짓부실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대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 포인트는 이쪽이 아닐까. 정과정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공탁기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조사업체 선정만 하면 되는 것이냐, 조사업체 선정한 다음에 조사업체 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사항인데, 조사업체 선정만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저는 큰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사업체를 선정해서 조사업체 관리까지 하는 것이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 여기서 또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행정처벌 문제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2종이 잘못했는데 1종까지 처벌당하는 현황,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다 같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탁기관이 맡겼는데 거짓 부실이 생기면 공탁기관 처벌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책임을 어떻게 져? 이렇게 시민단체도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종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고민도 같이 해야 돼. 즉 공탁제 도입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지만 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의 문제와 처벌 문제 같이 고민해야 돼요. 세트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탁제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도 비슷한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조사 신뢰 확보를 위해서 조인트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공동 사실 조사라는 제도를 댐 건설이라든지 원자력 사업에서 그 과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 조사에 참여하는 참여자 선정이라든지 어떤 조사를 할지 조사 계획이라든지 실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반대하는지 전 과정에서 이 조인트 팩트 파인딩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스코핑 단계, 주민의견 수렴 단계, 현황조사 단계, 검토협의 단계 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 이런 조인트 팩트 파인딩이 저는 공탁제만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갔을 때 훨씬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협의 업무 처리 지침에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중점 평가 죄송합니다. 한국형 JFF라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중점 평가 사업은 합동 현지 조사를 하고 갈등 영향 조정 협의회를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합동조사라든지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공탁제를 계기로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심층 사업에 이런 걸 좀 보강하는 심층 사업에 공청회만 넣는 게 아니고 이런 JFF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분 좀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신뢰 혁신 조화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평가본부 세션에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너무 핵심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남은 2분 동안 혁신적인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공탁제 이외의 환경영 평가를 발전시키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공청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반대하는 주민이나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을 설계 단계 때 듣고 좋습니다. 의견 바꿉시다. 할 리가 없습니다. 제3자 기관, 지자체든 협의기관이든 검토기관이든 제3자 기관이 주민과 사업자의 얘기를 듣는 공청회로 공청회 시스템이 대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핑도 바뀌어야 됩니다. 스코핑 요새 대부분 서면을 듣는데 스코핑은 테크니컬 스코핑으로 기술자들 얘기 듣는 것과 퍼블릭 스코핑으로 여기서 설명에 간담해서 주민들이 뭘 문제 삼는지 처음에 들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퍼블릭 스코핑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KI 분들 20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다 욕먹고 있는 건데 검토회의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회의에 환경부 관계자나 지자체 관계자까지만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게. 그렇다면 검토 의견의 질이 좋아질 것이며 환경부와 협의견과 조율도 잘 될 것이며 검토 의견의 권위는 더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해서 보니까 이제 참관하는 그런 요청이 환경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검토회의 공개도 제안을 해봅니다. 주민 참여와 공청회를 공탁제로 분리발주 방안을 제안해보자. 지금은 쟁점이 있고 사업자가 공청회하고 끝납니다. 쟁점이 무언지 여기서 의견 수렴하는 이런 스코핑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JFF 같은 합동조사를 갈등 협의회를 하고 그 결과를 검토기관에 보내는 일종의 갈등 분야에서 얘기하는 갈등 영향 평가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아닙니다. 정말 제2공항같이 중점 사업만 이렇게 발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기후부가 됐습니다. 기존의 전략환경평가를 해도 되게 어려웠던 건 협의기관,
입장에서는 초기 관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그때 관여했습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우린 전략평가라고 도입했지만 실은 예타가 끝난 다음에 전략평가를 시작합니다. 근데 해상풍력특별법을 보면 이 윗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산자부가 즉 기후부가 관여합니다. 이게 진정한 전략환경평가에 가깝다. 승인기관 겸 협의기관인 기후부가 에너지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평가본부장 이성범입니다. 오늘 그 공탁제 관련 발표 조공장 박사님께서 굉장히 간략하지만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 도입이고 뭐 사회적 요구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공장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 공탁제의 뭐 부분 공탁도 될 수 있고 공탁제 이외에 다른 제도적인 환경평가 제도 개선 측면에서 오늘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국토 정책 과장님, 구성환경 정책 과장님, 그리고 평가협회장님, 평가사회 부회장님,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실장님 이렇게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탁제가 오늘 주요 논의 주제이지만 공탁제 이외에도 아까 조공장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다양한 제도 개선에 관해서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송영권 과장님께 우선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송용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이제 환경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이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공장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고 그 공탁제를 비롯한 이제 많은 정책 과제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과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일맥상통해서 저희도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일단 각 행위자들, 그러니까 대행업체의 사업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모두가 이 평가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대표적으로 제안된 부분이 이제 공탁제인데요. 저희도 사실 이제 조공장 박사님 발표하신 대로 이 공탁제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봤을 때 그 사업자와 대행업체 그리고 대행업체 상호 간에도 계약관계로 인한 그 종속관계가 거짓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탁제 도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충분한 시범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지금 설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그 제도적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은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에서 제안됐던 내용들 중에서도 공청회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점 평가 사업의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유의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저희가 개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로서 이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짜로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과 그리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 안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이하에 관련해서 지금 바로 제도 이제 환경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내용 말씀 주셨고요. 지금 실질적인 이 SEA 전략환경평가 제도 정무장 박사님 말씀해 주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환경평가 관계자들이라면 모두 수건 사업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면서 제대로 된 전략환경평가를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그 관계되는 부처의 기존에는 기존 환경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예타 평가할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었으니 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제도의 예타 과정에도 좀 더 환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저도 추가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고시원 협회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회장 고시원입니다. 우선 조공장 박사께서 공탁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과거부터 쭉 나온 연구된 바를 요약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전에 지금 국회의장을 맡고 계신 분이 공탁제를 거론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옥상이 위에 옥상이다. 그래서 더 어떤 제도의 그 중첩과 시간만 더 소요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다시 대두되었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공탁제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 하려면은 공론화 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가지고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어떤 국회의 어떤 원입법이나 내지는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했다가 또 뭐 허지부지하게 끝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은 그 영향평가 분류론이라고 영향평가 무용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뭐 크게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신뢰성이 없이 거짓부실론이 몇 년째 7, 8년을 지금 거론하면서 결론도 안 나고 이렇게 끌 것 같으면은 앞으로 영향평가 정말 무용론이 나올 만하지 않겠느냐. 저도 무척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공탁제가 나온 차제에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말 아쉬운 거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 한 30년 전에 그 의도적인 거짓부실에 있어서 의도적인 부실은 일부 있었습니다. 뭐 영세업체나 이런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사업자 요구를 들어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업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비의도적인 어떤 수치적 실수라든지 예측 못하는 내용이 미처 조사 시에는 발견이 안 됐고 포변 조사를 하니까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수십 킬로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표본 조사해가지고 그 다 발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의도적인 부실이 거짓부실로 갈 수도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 부실 놓은 걸 전부 거짓으로 거짓부실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다 보니까 업체로서는 너무나 곤욕스러운 게 아니고 존폐가 달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돼 있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PQ의 점수가 마이너스 4점이면은 PQ 0점 몇 점으로 서로 각축을 하는 다투는데 1년 반을 영업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를 받은 업체도 있고 지금도 지금 이달 말에 이제 또 지역의 어떤 특정 업체에 의뢰를 했다가 생태 조사를 했다가 거짓부실로 낙동강청에 돼가지고 아마 사회적 이슈로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부분인데 이 차제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0.07%의 그 여태까지 영향평가를 다 모아가지고 거짓부실의 케이스를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시켜가지고 영향평가 전체를 불신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끌려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국민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발제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의견이 좀 틀린 부분은 뭐냐면은
부분 공탁제 부분인데 이게 참 뭐 저도 좀 용어도 생소하고 어떻게 협의할 적 스코핑을 부분으로 하고 뭐 또 초안 평가서 어디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공청회도 부분으로 하고 뭐 주민 의견 수렴도 부분 공탁제라고 이래 돼 버리면은 결국은 이거는 그 사회운동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글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2차제에 굉장히 저희들은 환경부 바라는 게 중심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환경평가가 40년 역사에 앞으로 갈 방향은 확실히 좀 정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의 어떤 객관성이나 자율성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는 뭐 공탁제 하는 걸 또 저는 좋다고 보고 문제는 가장 문제의 핵심적인 거는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공탁제를 할 때 위탁기관을 뭐 언의법 내용에 보면 두고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위탁기관에서 그냥 입찰 업체 선정 평가 대행업체의 선정만 마치고 정가동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전체 적용은 당연히 못하리라고 봅니다. 전체 앞으로 발주되는 내지는 작성되는 영향평가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발제에서 본 바로는 생태조사 부분부터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또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PQ로 나가지고 기준을 딱 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PQ 제도는 그 실적과 회사 실적과 기술자의 실적 경력을 다 점수화시켜 가지고 수치화시키는데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환경 쪽 이종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해결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탁제를 하게 되면은 위탁 기관이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그다음에 위탁 기관과 1종, 2종 그 조사업체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현실화 문제인데 과거에 보면은 위탁 기관에서 대부분의 그 위탁 비용이 또 공제를 하고 평가서 작성 비용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낙찰률을 적용해가 되다 보면은 거의 뭐 70~70%밖에 수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 또한 뭐 부실이 원인이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정책과에서 지금 구상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저가를 안 들어가도록 기초 금액을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제 이거 공탁제를 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환경 관련 전문기관하고 환경평가 전문기관은 또 틀립니다. 환경 분야는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환경평가 전문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위탁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예측 방법이나 어떤 그 결과 그리고 저감 대책의 적정성이라든지 평가서 작성과 협의 과정의 전 과정을 참여를 해가지고 부분보다는 참여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는 햇볕에는 근해하기를 그랬습니다. 환경부에서 우선 발주하는 사업부터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접하지 못한 부분은 결국은 그 사업자 내지는 뭐 발주 민간이든 간이든 사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이 됐는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부분 공탁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틀리면 방향성도 잃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 주셔가지고
제도화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이게 공탁제가 또 사업 대행 업계에 이제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한계나 뭐 여러 제언, 뭐 추가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평가 관계자, 뭐 업계, 학계, 저희 정부, 공공기관 모두 모여서 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명민호 평가사회 부회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환경영향평가사회 부회장 명민호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조공장 박사님 발제 의견 쭉 들었고요. 일단 이제 그 협의회라든가 현황조사, 그다음에 공청회와 관련해서 좀 선시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전면 시행보다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올해 1월 3일 날 시행된 그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에도 보면 그 공탁과 관련된 어떤 제도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탁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바다 골재 취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공탁을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평가법도 전면 시행보다는 부분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의견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지금까지 현황조사 관련된 게 지금 거짓부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환경평가법상에 보면 검토 기간이 그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이제 검토 기관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법이 규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환경공단, 뭐 KI 이제 옛날 97년도부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국립생태원도 들어가 있고요. 국립환경과학원, 국민생물자원관, 뭐 이런 어떤 여러 기관들이 검토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부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검토 기관들의 그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법에도 보면 그 추가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항까지 좀 고려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황조사와 관련돼서 거짓 부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공탁기관을 선정할 때 좀 아까 발제에서도 뭐 공탁기관을 어디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가지고 좀 의아하긴 한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환경질이나 생태계가 거짓부실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탁기관을 환경질 같은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선정을 해서 공탁 발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는 어떨까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육상하고 이제 해양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육상 생태계 같은 경우는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가 또는 생태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뭐 이런 쪽 생물자원관 이런 쪽에서 공탁을 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또 실제로 관리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평이나 환평이나 사후 과연 이제 거짓부실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할 거냐라는 게 이제 퀘스천이 될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로 제안드리는 거는 그 환경부가 하천 사업을 지금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손영건 과장님 나와 계신데, 그 환경부가 실제로 그 하천과 관련해서는 발주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의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뭐 공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검토기관 확대라든지 현황조사, 뭐 공탁기관, 뭐 그리고 전평, 환평, 사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주신 안은 저희도 지금 KI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평가본부의 이영재 실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과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이 된 게 아마도 이 공탁제 과제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맡아야 될 책임을 다 하려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었고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조홍장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부실 관리 자체는 사실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다차원적으로는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중 이 공탁제는 가장 최소하게 이제 적정 비용을 확보하고 좀 자격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막는 이런 최소한의 것에부터 이제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접근했다고 저는 일단 판단해서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단계적으로 들어가려고 접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기관의 자격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일단 위탁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입지 특성에 따라서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자격 요건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 좀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여러모로 이제 의견을 들어서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책임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 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 불확실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시스템이 약간 뭐 관리자라든지 협의권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책임이 다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그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고 최종 책임은 결국은 그 개발을 하면서 오염을 시킨 그쪽에서 될 수 있는 시스템 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정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제 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잘못했다든지 협의를 잘못했다든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또 처벌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경중에 대한 구분이 좀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서 경중을 차별화해서 그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지는 게 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감리제도 시스템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감리제도도 지금 감리업체를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좀 고려를 하는 게 여기서는 또 이제 보험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슈는 이제 용역 비용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그 감리제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에 그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이제 사실 이 전반적인 어떤 이 거짓 부실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부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신의 문제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탁제에서는 지금 그거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외에도 시민들이 여러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공탁제는 사실은 그 일부이고 전반적으로 모든 그거와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이 거짓 부실 이슈들이나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문제를 더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칭에 관련해서 공탁제 표현이 사실은 법적 용어고 이건 원래 법원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공탁제 용어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잠깐 뒤져보니까 사실 이거는 공공위탁의 개념이 공탁으로 이제 줄여진 말 개념으로 전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명칭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일단 그러한 공탁제라는 표현은 어쨌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표현 쪽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토론 감사합니다. 그 연구 지금 책임자로서 좀 계획이나 뭐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발제자 조공장 박사님 혹시 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탁기관은 검토기관이 될 수 없다라는 명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탁기관은 이해관계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검토기관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관이 과연 공탁제를 하려고 할까? 이 귀찮은 걸. 그 고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어떻게 마지막에 플로어에서 그럼 그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태윤 실장님 해상풍력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조화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태윤입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정책, 그다음에 발전 현황,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입지 선정, 그다음에 결론 및 고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스피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재명 국정원 과제 이제 39번인데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하겠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이제 해상 풍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크게 이제 부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이제 발맞추어 해상풍력 특별법이 2025년 3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민간업체 위주의 그런 개발 사업이었다면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해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발전을 기여하겠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어떻게 지정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는 어떤 식으로 할지, 그다음에 환경성 평가는 어떻게 할지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황인데요. 영국을 중심으로 그다음 북해 지역에 이제 해상풍력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단지 지금의 2배 이상을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룰 수 있는데요. 지금도 해상을 꽉 메우고 있다. 그래서 올 초에 그 영국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더 지을지가 자기들도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시면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시면 그 약간 청색 계열, 실제 서해안에 조금, 그다음에 제주도 밖에 없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느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울산 지역에 보시면 저쪽에 V식 해상풍력이 커다랗게 있는데요. 거의 제주도 규모의 V식 해상풍력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풍력이 우리나라에 꽉 들어설지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 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가장 큰 해상 풍력으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어민이나 주민들의 이제 그런 기존 생활권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천박 충돌 같은 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 충돌,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환경 분야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입지 정보망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공간 정보가 있어야 이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위원회에서 이제 예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필요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외지역은 환경부에서 환경 파트를 맡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환경성 쪽으로 우려하는 사항은 그 기존에는 이제 대규모 사업 같은 건 환경적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 대신에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래서 환경 평가 협의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성 평가를 할 것인가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이슈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추진단과 전단 기관이 이제 설치될 것인데 그 두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황을 보시면 붉은색 계통은 지금 군사 사격 훈련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갈색은 어업 활동 관련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녹색은 당연히 아시면 국립공원이라든지 자연 관련 지역이라서 실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해안을 따라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록된 어수가 6만 척이 더 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항 그 해상에 떠다니는 어선도 거의 우리나라 연안 전체를 다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적인 철새 조류지인데요. 그래서 철새 도래지, 저 붉은색이 우리가 하는 철새 도래지, 해안가에 거의 다 철새 도래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한 조류 밀도 분포를 보시면 해안을 통해서 많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500개의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척이 넘는 어선이 있기 때문에 어업 활동도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황을
토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예비지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앞으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저희들 이제 추진단이나 이제 전담 기관이 이제 그 역할을 할 텐데요. 실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이에 관해 이제 많이 좀 설명해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 조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다행히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가 이제 생기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예비지구 지정 시에 환경지 기준이 좀 그러니까 그 지구 지정할 때 공간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입지 공간 정보망이 있는데 정보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이제 가지고 활용하겠지만 이제 비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다른 문제는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이 민간 협의회가 어떻게 잘 운영될지 이에 대한 프로토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필요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평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 평가를 이제 로 제외됐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이제 KI가 환경부와 함께 좀 그런 환경성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준비할 그런 시점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어쨌거나 이제 급하게 추진되고 해야 될 국정과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해상폭력으로 이제 주제를 잡은 것은 해상폭력이 그만큼 저희 국가적으로 보급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했고, 근데 이 이외에도 육상폭력,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많은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도 뭐 이와 관련된 논의나 이제 환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실 때 해상폭력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평가과 과장님 한명식 과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환경평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국정과제로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또 해상폭력특별법상의 주요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폭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가지고는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한 어떤 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내에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태양광을 전담하는 이제 과 그리고 폭력 중 이제 해상 폭력을 전담하는 폭력 산업과 그다음에 육상 폭력을 전담하는 폭력 보급 폭력 지원팀 이렇게 이제 조직 개편이 되었고 저희 환경영향평가과에서도 이제 폭력에 대해 가지고는 전담해서 이제 평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제 폭력 보급 가속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장관님 주재로 풍력 업계와 간담회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 업계의 이 환경의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이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들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들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입지 정보도 제공이라든지 또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들로 신속한 그 협의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고 현재 보면 발전 사업 허가가 내려진 것은 103개 35.3기가와트 정도인데 지금 25년 10월 현재 저희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은 17건 11.5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2건은 이제 본안 협의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상업 운전이 되고 있는 해풍 단지는 사실 환경 평가 이제 100메가 미만으로 그
진행된 것으로 이제 한 11개소 정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해상풍력특별법 을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입지를 정해놓고 이후에 이제 해상풍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는 이미 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이 뭐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들이 사실 몇십 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어제 이제 주요 그 간담회에서 건의 내용으로도 기존 사업자의 해풍법 편입 절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제 정합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포럼 내용과 같이 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아까 하천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사업 승인권자이자 이제 협의권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뭐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어쨌건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모두 이제 책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환경성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저희가 더 책임감 있게 그러면서 이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이 환경영향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이제 저희 같은 부처 내에 있는 재생에너지국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계획하시는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발전사업 허가 말씀 주셨듯이 발전사업 허가는 산자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환경평가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환경부에서 하는 이 이원화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많은 사업이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 해결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진승주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해평협회 협회장 진승주입니다. 해평협회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까 공탁제 얘기 때 잠깐 나온 그 해양환경영향평가법 거기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회입니다. 예.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는 해상풍력 일을 꽤 많이 하는 업체 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떤 환경 측면에서 뭐 그 문제라고 생각됐던 부분은 그 상위 단계에서 어떤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뭐냐면 상위 단계라면 이제 발전 사업 허가 단계인데, 물론 나중에 이제 제도가 컨설팅 이렇게 보완은 됐지만 법적인 이제 뭐 전략 평가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입지를 민간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협의를 입지 발굴한 걸 발전 사업 허가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기관과 계속 갈등 또는 어떤 이런 지연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해평 특별법이 되면 뭐 환경 측면에서 이제 2단계 환경성 평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 단계 입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국토 환경 측면에서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 이런 부분들이 그 부처 내에서 이제 어떤 스크린이 돼가지고 발전 지구가 지정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또 그 국토환경 보존 이런 측면에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이제 뭐 환경평가법이나 또 뭐 해수부해평법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그 사업 초기 단계 하반 그
후반 시행 단계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이제 이 특별법에서 의제를 시키면서 이제 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좀 너무 간소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단계 이제 그 1단계 그 구역을 정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환경성 평가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기능 긍정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있을 것 같은데 하위 단계 그러니까 이제 상위 단계에서 정부가 그 어떤 구역을 정할 때 그 사업자 현재 그 사업자가 환경 평가 때 하는 어떤 상세한 조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예산으로 그 상세한 조사 물론 환경적으로 민감 지역이 뭐 법적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 평가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법적인 민감 지역 외에 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민감 지역이 발굴되고 거기에 따른 회피 대책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제가 이제 이 2단계 환경성 평가가 이 환경영향 평가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어떤 적절한 조사 또 예측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자꾸 이제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환경 관련 절차들이 해상풍력 사업을 크게 지연시킨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환경 평가 때문에 해상풍력이 지연되고 아니 물론 아주 환경 민감 지역에서 하는 거는 그건 뭐 환경부에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외 지역에서 과연 환경 평가 때문에 해상풍력이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게 아까 그 김태훈 박사님께서도 보여주셨듯이 군 작전성 이제 협의, 또 해상 교통 문제, 또 어업인 협의 이런 환경 문제 이외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가 현업에 있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평가 지금 뭐 20개 이상 이렇게 협의가 났지만 실제 이제 공사를 진행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몇 년 전에 협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자분들이 자꾸 얘기하시듯이 환경 부분이 그렇게 해상풍력에서 규제로 작용을 했나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들고요. 특별법에서 이제 그 아까 그 환경성 평가 부분을 하위 법령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위임됐다고 했는데 그 하위 법령에서 지금 뭐 사후 모니터링 이런 개념도 법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 하위 법령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정해지고 또 사업자도 그 환경 보존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뭐 계절별 조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뭐 딴 얘기지만 그 사업자 이제 민간 해상 풍력이 워낙 자금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그 국제 이제 세계은행 이런 데서 이제 PF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환경평가 그 어떤 내용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뭐 PF 이자율도 낮춰주고 뭐 이런 제도가 이미 있는데 그런 그 국제환평 뭐 모든 사업자들 뭐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 국제 그 PF를 받기 위해서 국제환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과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조사를 2년 동안 계속합니다. 현재에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경평가에서 조사 이런 것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환경평가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그런 어떤 국제환평을 하고 PF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 뭐 정부에서 하는 구역 지정 환경성 검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들어와서 사업자가 하게 되는 그 환경성 평가도 뭐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을 그 지금 수준, 제가 원하는 건 뭐 지금 수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사계절 조사 데이터 확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너무 이제 이걸 간소화해 주면 어차피 사업자들은 또 PF 받기 위해서 그 2년 동안 그 우리나라 환경 평가보다 그런 어떤 수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어떤 환경 평가 내용이 이 특별법 환경성 평가에 제대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뭐 해상풍력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KI 내부에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시원스럽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환경 평가하면서 뭐 계속 재생에너지 보급을 발목 잡는다는 부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는 많이 저희가 부동이 되는 사업 이게 실제로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발목을 안 잡는데 조금 불필요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다음 이제 제가 토론을 부탁드릴 최덕환 실장님하고는 저도 예전에 육상 풍력하면서 조금 그때는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생태자연들 1등급 뭐 이런 거 부분 관련해서 뭐 그 부분은 좀 빼시고 오늘 해상 풍력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입니다. 사실 뭐 갈등이 있던 분을 찾으면은 이제 뭐 부처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만나서 여러 이제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또 분위기에서 다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뭐 감개무량한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승주 이제 그 협회장님 이제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는 환경 영향 평가가 저희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지연 요소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사실 많이 이제 사라졌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환경 영향 평가가 쉬워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업들을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다뤄가면서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씩 이제 뚜렷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들이 더 이제 지나고 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뭐랄까 유연성이 좀 생길 거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91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생겼을 때는 이제 작성 방법이나 어떤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상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이제 사업을 실제 건설하거나 개시하기 이전에 사전에 영향을 이제 보는 것들인 건데 이런 사전에 영향을 보는 것들은 어쨌든 인간의 어떤 이제 근본적인 한계상 모두 짚어내기는 어려운데 실제 사업이 벌어지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그동안 차곡차곡 쌓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아까 이제 이영재 박사님 말씀 주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극명하게 오염자한테 정말로 적절한 어떤 그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근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더 중요한 이유는 저감 대책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자연보전국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제 그리고 또 장관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제가 고민이 있는 부분은 가령 이제 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항공기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 조류 그 방지에 대한 도료를 이제 개발을 한 업체가 한국에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제 좋게 봐주셔서 이거를 좀 육상풍력이나 이런데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부처나 아니면 이제 본인들보다 이
단지에게 있는 이 단지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사업자들이 더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저감 방안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과연 국내에서 이것을 저감 대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함께 존재를 하는가? 저는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그게 존재하더라도 제가 피부로 못 느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함께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뚜렷한 이런 이제 대책들이 이제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미국에서 육상폭력을 할 때 사업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뭐 예전에 이제 2020년 이전이긴 하지만 나무를 만약에 이제 식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히 몇 그루를 어디에 식재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뚜렷하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EIA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특성들이 모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풍법상에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여기서 맥락을 좀 같이 합니다. 사실은 해외에서 해상폭력 특별법을 시행을 했을 때 입지 계획을 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사전에 환경성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들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해상폭력 자체가 워낙 저희도 이제 업계조차도 낯선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이제 T&I라 그래서 인솔레이션하고 트랜스폼 같은 이제 운송까지 이제 처음 접하는 이제 사업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듀케이션, 교육이 스터디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환경 평가를 하는 이제 평가 전문가들도 해상 폭력에 대한 어떤 낯설음이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뭐 공탁제 얘기도 나왔지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사전에 만약에 이제 짚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공탁제일 경우에는 어느 누구한테 있는가? 사전에 짚어내지 못한 조사 기관이나 관리하는 기관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만약에 사업자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종속돼 있는 이런 뭐 논란들도 이제 함께 존재를 하겠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 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해풍법상에서 사실은 업계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이제 예비지구를 하고 나서 예비지구를 이제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하고 환경성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본 다음에 입찰 이후에 발전지구에서 입찰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거기서 또 사업자가 이제 그 환경성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의 특성상에서는 사실은 앞단에서 많은 부분들을 환경성 검토를 한 다음에 뒷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러한 이제 해저 지형에 대한 이제 뚜렷한 검토가 정도의 어떤 이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너무 검토가 안 됐다 그런다면 뒷단에서 사업자가 환경 검토상에서 너무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입지 자체가 발전지구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환경성 검토가 만약 아주 강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앞단에 있는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 아니면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뒷단에서 이 사업자의 설계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단에서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뒷단에서 거의 비틀림 없이 아니면 거의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가령 해저 지형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항목만 72가지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선박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해가 사실은 국내에서 아직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단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그럼 환경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제 논란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를 두고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 이제 기후부, 기후환경부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밸런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가, 앞단에서 어느 정도 봐야지 뒷단에서 큰 이슈가 없이 제대로 된 또 환경성 평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도 제기가 될 것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업계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쨌든 그동안 이제
풍력 전반에 걸쳐서 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제 환경 분야가 쌓아온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주요한 이제 자산이 될 거라는 건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함께 저감 대책이라든가 사후에 이제 미리 이제 어떤 이제 그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산업계 입장에서 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KI의 이상윤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KI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저는 좀 이제 환경 부분에서도 환경 사회학 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저희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좀 통합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토론을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어떠한 이제 수용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그 기능 강화에 굉장히 큰 이제 기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좀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어떤 사업자로 전환시켜서 수용성을 확보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분 참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런 획기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민간 협의체라든지 해상풍력에서 이제 민간 협의체를 최초로 구축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해상풍력 사업에 그 이제 그 찬반을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도 주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해관계자들이 하루하루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4명의 이해관계자가 있었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3-4개 단체가 더 생기고 3-4개 단체가 더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희 그 제가 이제 그 영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뭐 이해관계자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그 협의체 참여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온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가 이해 당사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누가 참여하는지를 사전에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개발 전 과정을 봤을 때 아까 조공경 박사님 공탁제 관련해서 좀 좋은 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후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사업 그 이제 승인권자이면서 협의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 소통을 강화하고 그러려 그러면 이해관계자 분석을 해야 되고 주민 협의체의 참여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한 다음에 주민 그 이제 이런 민간 협의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거는 예전에 조공장 박사님이 그 이제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실시 설계 단계에서 영향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측 그 하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하고 그거를 그 이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지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많이 잊혀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은 송전선로로 그거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지정 단계에서 우리가 무슨 환경성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약간 전략 환경 그 이제 평가의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여러 관련 계획들 그런 것들과 어떻게 그 이제 부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이제 산업들도 입지가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 이제 전력망 구축을 통해 가지고 전력
자급자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 주민 수용성이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소비하지 않는 전력이 왜 우리 집 근처로 돌아가면서 내 그 재산권에 영향을 주냐. 요게 이제 그 분배적인 정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논쟁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해 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송전선로를 만든다 그런 그 이제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그 이제 그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주민 수용성 관련해 가지고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협의체라든지 뭐 그 가버넌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저희의 전제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거를 구성만 하면은 갈등이 다 해결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특히 이제 입지선정위원회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참여하는 주민 대표에 대한 대표성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입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경로가 선정된다 그러더라도 또 그 후에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갈등을 해결한다라기보다는 그 민간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해 당사자 분석부터 어떠한 과정으로 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정하고 협의체에서는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상풍력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그 이제 어디에서 사업을 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의 이제 주민 수용성 그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확보하는 단계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치밀하게 우리가 그 고민을 해 가지고 뭐 민간협의체 운영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방안을 어떻게 그 이제 이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시행령에서 그 이제 하위 법령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해관계자하고 민간협의회 뭐 저도 민간협의회 뭐 저희 조공정 박사님 많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계시지만 이게 그 해상풍력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반이 주민이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협의회나 이런 운영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겠죠.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김태현 박사님 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이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환경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성을 이게 정하는 게 이제 KR랑 환경부랑 같이 항상 고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그 협회장님하고 시장님 오셔가지고 해상풍력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해서 좀 저희들이 역할을 좀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토론자 발제자 의견 다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많이 지났지만 플로에서 질문은 꼭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환경평가 관련해서 내시화를 위해서는 검토 기관의 검토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부실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매우 두껍게 굉장히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사회영향 부분은 굉장히 엉성하게 형식적으로 내용 없는 몇 개의 통계 자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영향 평가 기법이 환경영향 평가에 도입이 돼서 지금 굉장히 전환점에 있는 이 시기에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회영향 평가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상윤 박사님 연구 분야이기도 해서 답변을 끝나면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벌써 6시 5분입니다.
늦게까지 계속 자리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평가본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KI는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우수한 환경 연구를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